꽐 쓸만한 장난감이 들어왔군. 불색한 내 동생한테는 너무 과분한데. 아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어차피 내 동생 남자 구실도 못하잖아? 어머니는 나를 막대한 부를 가졌으나 하반신이 불구가 된 해신그룹의 차남에게 시집을 보냈다. 신혼 첫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 침상으로 옮기려다 그만 중심을 잃어 둘 다 차가운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눈앞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멎었다. 채영아, 내 말 명심해라. 어머니는 내 가느다란 손목을 꽉 붙잡았다. 어머니의 눈은 움푹 패였고 근심과 고단함으로 얼룩진 주름살이 가득했다. 해신그룹은 엄청난 부잣집이야. 우리 모녀가 평생 상상도 못할 재산을 가진 곳이지. 그 집 둘째 아드님이 몸이 좀 성치 않으시다 해도 인품은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네가 그 댁에 가서 얌전하게 며느리 역할만 잘 수행하면 더 이상 이런 지긋지긋한 고생은 안 해도 될 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투박한 손등을 응시했다. 어머니가 살아온 고된 세월이 그 손의 모든 주름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몸이 좀 성치 않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그저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남부권 최대 해운 물류기업인 해신그룹의 둘째 아들 강지혁. 끔찍한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의 감각을 잃어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고는 그에게서 남자의 능력까지 앗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애정도 육체적인 교감도 없는 혼인. 그 대가로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 주어진다고 어머니는 설명했다. 해신가에서 성금으로 10억 원을 보내왔다고 했다. 우리가 사는 이 영도구의 이웃들을 전부 합쳐도 구경조차 못할 돈이었다. 25을 간 넘긴 나이, 부산의 평범한 4년제 대학 졸업장과 서면의 작은 사무실에서 받는 쥐꼬리만 한 급여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에게 이것은 하나의 꿈과도 같았다. 기이하고 일그러진 꿈. 나는 그 남자를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머니의 전언과 세상에 떠도는 풍문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였다. 돈 많고 용모가 수려하지만 불구가 된 남자.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내심 나는 이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거래라고 여겼다. 나에게는 돈이 생길 것이다. 어머니의 심장병을 치료하고 내 앞날을 보장할 아주 막대한 돈. 나는 화려한 삶과 해신그룹 둘째 며느리라는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아내로서의 그 어떤 의무도 수행할 필요 없이 잠자리를 걱정할 필요도 아이를 낳아야 할 의무도 평범한 결혼이 수반하는 복잡다단한 관계에 부딪힐 필요도 없을 터였다. 엄마, 사람들이 저보고 돈에 눈이 멀어서 부잣집에 몸을 팔았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나는 약간의 자조가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희끗희끗해진 내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세상 사람들 입방아에 언제까지 연연할 거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 엄마는 그저 우리 딸이 이 엄마처럼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내 심장병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약값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는데 이 돈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나는 그 뒷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어머니의 심장병은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고 수술비는 천문학적이었다. 20억은 어머니의 그리고 나의 생명줄이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도, 약 한 통을 살 때마다 몇 번이고 주저하는 것도 이제는 진저리가 났다. 동의할게요. 내 생각보다 훨씬 단호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 착한 딸, 엄마 마음 알아줄 줄 알았어. 걱정 마라. 지역 도련님, 좋은 사람이야. 몸은 그래도 성정은 온화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다고 하더라. 나는 대답 대신 그저 어머니의 깡마른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온화하든 아니든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지금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일의 정의를 내렸다. 이것은 공평한 거래다. 나는 내 젊음과 자유를 팔고 그 대가로 풍족한 삶과 어머니의 안위를 얻는다. 그뿐이었다. 결혼식 날짜는 불과 일주일 만에 잡혔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진행되었다. 해신가에서 보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우리 모녀가 살던 영도의 허름한 빌라를 수리하는 것부터 내 의복과 장신구를 사들이는 것까지 나는 마치 마네킹처럼 사람들이 입혀주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보석을 걸치고 쏟아지는 축하의 말에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웃 사람들 눈에 나는 개천에서 용난 신데렐라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었다. 내 왕자님은 춤을 출 수 없었고 이 호박마차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새롭게 단장된 내 방에 홀로 앉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이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황금 세장 속의 삶이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온하기만 할까? 하지만 이내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모든 의구심을 지워버렸다. 나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결혼식은 부산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인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렸다. 나는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우리 모녀가 평생을 모아도 감히 사지 못할 엄청난 가격의 드레스였다. 주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수입산 생화, 그리고 재개의 거물들로 가득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공간이었다. 나는 마치 무대 위에 우연히 잘못 들어선 단역 배우처럼 극심한 이질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먼 친척뻘 되는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자 모든 이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평범한 출신의 신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아마도 신랑의 상태에 대한 더 큰 호기심이 담긴 수군거림이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남편이 될 남자, 강지혁. 그는 무대 중앙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화려한 조명 속에서 그는 내가 상상했던 가엾은 장애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숨이 막힐 듯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하얀 턱시도는 앉아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부진 어깨와 큰 키를 짐작하게 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 날렵한 콧대와 굳게 닫힌 얇은 입술. 하지만 내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다. 가을 호수처럼 정적이 흘렀지만 형언할 수 없는 비애와 냉기가 서려 있는 깊고 검은 눈. 그는 지독히도 아름다웠다. 사람을 끌어당기면서도 감히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어딘가 우울한 분위기의 남성적인 아름다움.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아연실색했다. 어째서 이런 남자가. 나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췄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고 아저씨가 이끄는 대로 그의 앞에 섰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신랑의 기쁨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심한 뿐이었다. 사회자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읊으며
우리에게 반지를 교환하라고 했다. 내 손에 닿은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약지에 끼워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하지만 지독히도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사회자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나는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 같았다. 가끔 곁에 앉은 남자를 훔쳐보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간혹 누군가의 축하에 고개를 끄덕일 뿐. 여전히 먼 곳을 응시하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파티는 마침내 끝났다. 어머니는 혜신과 사람들이 정중히 모셔다 드렸다. 나는 한 가정부의 뒤를 따라 지역의 휠체어를 밀며 차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우리를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그의 개인 빌라로 데려갔다. 광활한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역도 말이 없었다. 그는 방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시선을 내게 고정했다. 앉아요. 감정이 배제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더니 내 쪽으로 밀었다. 당신 카드요. 비밀번호는 06개.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돼요.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것이 돈으로 산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조종해 침실로 향했다. 나는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아 손안의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호기심이 일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 10억 예단비의 일부일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을 때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다. 5만. 0원. 단돈 5만 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만 원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모욕이었다. 그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거지? 아니면 이건 일종의 시험인가? 나는 카드를 손에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10억 예단비를 들인 화려한 결혼식. 그래놓고 고작 5만 원짜리 카드를 내밀다니. 그는 분명히 내게 망신을 주고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그 잘생겼지만 차가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틀렸다. 이 남자는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늙은 여우였다. 해신가에서의 내 삶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다. 신용카드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들끓었지만 억지로 눌렀다. 어쨌든 오늘 밤은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이었고 어떤 충돌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방은 매우 넓었고 회색과 흰색을 기조로 한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모든 것이 주인처럼 차가울 정도로 깔끔했다. 지역은 욕실에 있는 듯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방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무겁고 몸에 꽉 끼는 웨딩드레스가 거추장스러웠다.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위에 크림색 실크 잠옷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아마 가정부가 미리 준비해둔 모양이었다. 나는 먼저 씻기로 했다. 부드러운 잠옷으로 갈아입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지역도 그의 욕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그는 짙은 남색 파자마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머리카락은 아직 살짝 젖어 있었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흐트러져 있어 평소보다 어려 보이고 냉정한 기운도
조금 덜해 보였다. 나를 본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내 몸을 빠르게 훑고 지나간 뒤 다시 다른 곳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낯선 남자와 신혼 첫날 밤에 한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뭐 도와드릴 거라도. 나는 견디기 힘든 침묵을 깨며 더듬거리며 물었다. 지혁은 나를 보지 않고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요. 그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몰았다. 침대는 매우 컸지만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가는 것은 그에게 힘겨워 보였다. 그는 온몸에 힘을 주며 두 팔의 근력만으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그의 단단한 팔뚝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지금 그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다. 나는 다가가서 그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는 짜증과 자존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격렬한 저항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순간 무리하게 힘을 주던 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하려 달려들었지만 다 큰 남자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둘 다 바닥으로 요란하게 넘어지고 말았다. 내가 그의 몸 위로 겹쳐진 채였다. 그의 몸에서 나는 깨끗하고 남성적인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내 몸에 맞닿고 그의 강하고 안정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우리 얼굴은 아주 가까웠다. 그의 길고 풍성한 속눈썹 한 올 한 올이 보일 정도였다. 그의 깊고 검은 눈이 크게 뜨여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당혹과 혼란을 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날 생각도 잊은 채 이 예상치 못한 가까움을 느끼며 그대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접촉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언제까지 내 위에 누워 있을 겁니까? 지역에 잠긴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허둥대는 바람에 손이 미끄러졌고 나는 다시 그의 몸 위로 쓰러졌다. 이번에는 내 입술이 그의 입술에 거의 닿을 뻔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얼굴에 느껴졌다. 나는 경악하며 있는 힘껏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지역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의 당혹감은 사라지고 분노와 수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위로 이불을 끌어덮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다시 더듬거렸다. 나가요.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네? 나가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대하는 걸까? 하지만 상처받은 그의 자존심이 가득한 눈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 도움이 그의 눈에는 그저 가소로운 동정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침대 위에 놓인 베개와 얇은 이불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긴 소파로 향했다. 나는 거기서 잘 것이다. 나의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촛불도 꽃도 없었다. 오직 어색함, 서투름,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벽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살갗으로 스며드는 냉기를 느끼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해했다. 그 어색했던 신혼 첫날 밤 이후 며칠이 지나도 나와 지역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는 온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나는 넓지만 텅 빈 마린시티의 빌라 안을 맴돌았다.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다. 가정부에게 지시하는 법을 배우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품에 돈을 쓰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롭고 낯설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지역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외출할 준비를 마친 듯했다.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준비해요. 그가 내게 말했다.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네, 며칠 만에 그가 먼저 내게 말을 건 것이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휠체어를 몰아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해신그룹 가문의 가족 모임. 그 말은 즉, 이 막강한 가문의 모든 구성원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마음속의 걱정과 함께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다. 그날 오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스타일리스트 팀이 집으로 찾아와 나를 꾸며주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공들여 올린 머리,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 거울 속에 나는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지역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어 특유의 세련미와 기품을 뽐내고 있었다. 나를 본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알 수 없는 시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 뒤 다시 평소의 냉담함으로 돌아왔다. 그는 칭찬 한마디 없이 가죠라고만 말했다. 가문의 본가는 해운대 달맞이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치 고성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파티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내부는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던 시그니엘 호텔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하객들은 모두 명망 있는 인사들이었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이하여 안으로 안내했다. 모든 시선이 즉시 우리에게, 더 정확히는 내게로 쏠렸다. 나는 속속들이 훑어보는 듯한 평가와 호기심이 담긴 시선들을 느꼈다. 지여가 이제야 왔구나. 따뜻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역과 상당히 닮았지만 더 자유분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의 큰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바로 지역의 형이자 해신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 강지훈이 틀림없었다. 그의 곁에는 매우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길고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풍성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위의 모든 여자를 빛바래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는 지훈의 약혼녀 박서현이었다. 형. 지역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상당히 거리감을 두는 태도였다. 지훈은 개의치 않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이 확연히 빛났다. 이쪽이 재수씨겠군. 반가워요, 재수씨. 나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채영이라고 합니다. 나도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채영이라. 이름이 참 예쁘네요. 지훈이 말했지만 그의 손은 필요 이상으로 내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나는 슬며시 손을 빼며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옆에 서 있던 서연도 내게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사교적인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두 분 결혼 축하드려요. 그때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은 젊고 예쁜 소녀가 달려와 지혁의 팔짱을 다정하게 꼈다. 지혁이 오빠, 왜 이제 와요? 다들 오빠만 기다렸잖아요. 소녀는 맑고 사랑스러운 외모였지만 나를 볼 때는 눈에 저기가 역력했다. 이쪽은 최유라. 우리 집에서 입양한 동생이야. 지혁이 무심하게 소개하며 소녀의 손을 슬며시 떼어냈다. 안녕하세요, 언니. 유라가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호의가 담겨 있지 않았다. 파티 내내 나는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하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지역의 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특히 그의 형 지훈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이쪽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 주의를 더 끈 것은 지혁이 형의 약혼녀인 서연을 볼 때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나를 볼 때처럼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함이 담겨 있었다. 약간의 아쉬움, 약간의 고통, 그리고 아주 깊이 감춰진 갈망 같은 것.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 때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서연이 그를 돌아볼 때마다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는 척했다. 여자의 직감이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어쩌면 지역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미래의 형수인 걸까? 어쩌면 그는 세간의 눈을 속이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감추기 위해 나와 결혼한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나를 향한 그의 냉담함, 신혼 첫날 밤의 무관심,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다른 여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여자에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질투가 아니라 내 옆에 앉은 남자를 향한 모호한 연민이었다. 차갑고 무심한 겉모습 뒤에 그 역시 자신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티는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엿보는 시선들과 무의미한 사교적인 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댔다. 내가 손을 씻고 있을 때 유라가 어디선가 나타나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대어 서서 나를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언니는 정말 운도 좋네요. 유라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혜신과 사모님이 다 되고 대체 무슨 수로 지혁이 오빠를 꼬셨대? 나는 침착하게 손을 닫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건 저와 지혁 씨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적인 문제? 유라가 비웃었다. 이 바닥에서 지혁이 오빠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오빠가 언니랑 결혼한 건 그냥 세간의 눈을 가리고 집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쇼일 뿐이에요. 자기 위치를 착각하지 마시죠. 유라의 말은 내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이 결혼이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여전히 불쾌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 저는 그 사람의 법적인 아내고 혜신가의 둘째 며느리예요. 입양된 동생인 그쪽이야말로 처신을 잘해야 할 텐데요. 나는 몇 배는 더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나는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유라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아마 나 같은 출신의 여자가 감히 그런 태도로 말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화가 나서 다가와 손에 든 와인잔을 내게 끼얹으려 했다. 너, 바로 그때 문 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야, 뭐 하는 거니? 나와 유라, 둘 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지역의 휠체어가 여자 화장실,
문 바로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유라를 훑자 그녀는 몸을 떨며 황급히 손을 내렸다. 오, 오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언니가 오해한 거예요. 유라가 가련한 표정으로 서둘러 변명했다. 지혁은 그녀를 보지도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아버지가 찾으시던데 중요한 파트너분이 오신 모양이야. 그 말을 듣자 유라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나를 분하다는 듯이 한번 쏘아보고는 황급히 달려나갔다. 나는 이것이 지역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직접적으로 내 편을 들지도 유라를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지만 무게 있는 한마디로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동시에 유라에게는 암묵적인 경고를 날린 것이었다. 그의 처리 방식은 소문처럼 순진무구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묘하고 깊었다. 유라가 사라지고 방 안에 나와 그만 남았을 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내가 작게 말했다. 그는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휠체어를 돌려 떠나려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오, 두 사람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와 지역을 번갈아 보았다. 채영 씨, 괜찮아요? 유라가 안 좋은 표정으로 뛰쳐나가던데. 괜찮아요. 그냥 작은 오해였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고 지훈이 말하고는 지역에게 돌아섰다. 지역아, 너 잠깐 저쪽으로 가봐.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더라. 내가 재수 씨 데리고 음료라도 한 잔 가지고 갈게. 지역은 지훈을 그리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몇 도는 더 차가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휠체어를 몰아 자리를 떴다. 그의 태도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분명히 나를 도와줬으면서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지역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우는 다시 나를 보며 미소를 더욱 활짝 지었다. 유라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커서 좀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네, 괜찮아요. 채영 씨, 참 재미있는 여자네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지역이 녀석,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나는 지훈의 시선이 불편해져 자리를 피할 구실을 찾았다. 저, 먼저 나가볼게요. 나는 서둘러 걸음을 옮겨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서 있는 지훈을 뒤로했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지역은 그의 아버지인 강태준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위험 있는 외모의 남자였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간혹 나와 지훈이 서 있던 쪽을 향했다. 이상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질투? 아니, 그럴 리가. 그는 박서연을 사랑하는데 아마 그는 그저 나와 그의 형 사이에 불미스러운 관계가 생겨 해신가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걱정하는 것뿐이리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헛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파티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약간의 답답함을 느껴 숨을 돌릴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다. 긴 복도를 따라 화려한 방들을 지나며 한적한 발코니나 정원 구석을 찾기를 바랐다. 해신가의 저택은 너무나 커서 나는 금세 복도와 계단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정교하게 조각된 노쇠 손잡이가 달린 나무문이 보였다. 나는 그곳이 서재나 응접실 같은 곳일 거라고 짐작했다. 조용한 공간을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이곳은 서재가 아니라 남자 화장실이었다. 그리고 커다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지훈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재수 씨,
길을 잃었나 보네. 얼굴이 창피함으로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가.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지훈이 나를 불러세웠다.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가 그리 급해요? 그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여유로운 태도였다. 오늘 오후에 쇼핑몰에서 봤어요.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죠.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던데 나는 깜짝 놀랐다. 오늘 오후에 나는 정말로 어머니에게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쇼핑몰에 갔었고 서점에도 들렀었다. 그가 그때부터 나를 보고 있었다니 왜 그는 나를 그렇게 유심히 본 걸까? 모호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사람 잘못 보셨나 봐요.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거짓말을 했다. 잘못 볼 리가. 지훈이 웃었다. 난 기억력이 아주 좋거든요. 특히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책에 집중하던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의 강한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느껴졌다. 화장실 공간은 본래 넓지 않았고 그의 접근은 나를 매우 불편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등이 차가운 문에 닿았다. 아, 아주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연 씨가 서운해하겠어요. 나는 일부러 그의 약혼녀를 언급하며 그가 거리를 두기를 바랐다. 지훈은 그저 열게 웃을 뿐이었다. 남자가 바깥에 좀 관심을 갖는 건 흔한 일이죠. 그의 태도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면서도 경멸스럽게 했다.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문가에 조용히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지역의 휠체어가 소리 없이 문턱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겨울의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나를 꿰뚫고 지나가 지훈의 웃는 얼굴에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된 듯 극도로 긴장되고 무거워졌다. 나는 두 형제의 눈빛 속에서 암묵적인 대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역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한기가 서려 있는 듯 했다. 지훈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였지만 눈에서는 장난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냥 우연히 재수 씨를 만났어. 잡담 좀 하고 있었지. 지역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한번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에 나는 몸서리를 쳤다. 거기에는 의심, 실망, 그리고 숨기지 않는 분노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분명히 오해하고 있었다. 내가 지훈과 몰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자. 지역이 내게 차갑게 말하고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휠체어를 돌려 떠나버렸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고독하고 단호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나는 황급히 지훈을 지나쳐 그를 따라 달려갔다. 마음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남자 화장실에서의 일은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 금세 묻혔다. 곧이어 집사가 우리 넷을 강태준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별도의 식당으로 안내했다. 이 저녁 식사는 미리 계획된 듯 했다. 식당은 연회장보다 훨씬 작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만큼 더 숨막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우리는 값비싼 원목으로 만들어진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태준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나와 지역이 한쪽에, 지훈과 서연이 다른 쪽에 앉았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지극히 기묘했다. 태준 회장은 일에 대해 몇 마디 나눴을 뿐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자기 앞에 음식에만 집중했다. 반면 지훈은
매우 쾌활한 척하며 계속해서 서연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가끔 내게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항상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이 간혹 복잡한 표정으로 지역을 향하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이 연극 속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분위기를 띄우려 어떤 농담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무심코 테이블 밑을 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얀 테이블보 아래에서 박서연의 뾰족한 하일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지역의 바짓가랑이를 살며시 건드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역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발을 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다. 약혼자와 갓 결혼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서연의 은밀한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가슴이 갑자기 따끔했다. 내 추측이 사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지역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아마도 체념이었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고뇌. 채영 씨, 어디 안 좋아요? 안색이 왜 그래요?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지훈이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 같은 좋은 날, 새로운 커플을 위해 축배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나와 지역을, 그리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 심지어 태준 회장까지 경악하게 만드는 말을 던졌다.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드네요. 지우는 장난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우리 파트너를 바꿔보는 건 어때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태준 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엄격한 눈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의 미치고 뻔뻔한 제안의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지역이 갑자기 물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식사 시간 내내 처음으로 그는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검은 눈은 이제 냉기가 아니라 분출 직전에 화산처럼 들끓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할 만큼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저녁 식사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지훈의 제안은 폭탄과도 같았다. 이 가족의 평화로운 위장막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하고 위태로운 관계들을 드러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고급 세단 안의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맞은편에 앉은 지역의 온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차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광안대교의 불빛을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턱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가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의 무례한 제안 때문일까? 아니면 그 제안이 박서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까? 지훈이 내게 관심을 보여서 질투하는 걸까? 아니면 감히 박서현을 농담거리로 삼아서 질투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금 내 말 한마디가 그의 분노에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차가 마린시티의 빌라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내려 문을 열고 지역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스스로 휠체어를 조종해 집 안으로 직행했다. 차 안에 남겨진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행동에 나는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분노를 느꼈다. 지훈의 농담에 희생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걸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캄캄했고 마당에 희미한 등불 빛만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지혁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휠체어는 문 쪽을 등지고 있었다. 마치 상처 입은 맹수가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다가오는 누구든 공격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저기. 내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가 갑자기 휠체어를 돌려 나와 마주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무섭게 빛났다. 그 남자랑 화장실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가 낮고 추궁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에요.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우연히? 그가 비웃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내가 믿을 것 같아요? 해신가에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내 형을 유혹해? 정말 간단한 여자가 아니군. 그의 근거 없는 비난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딴 생각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요. 그런데 왜 거절하지 않았죠? 왜 그가 그렇게 다가오도록 내버려 둔 거냐고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휠체어 바퀴가 내 쪽으로 움직이며 조용한 공간 속에서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절 붙잡았다고요. 그리고 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형한테 가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약혼녀니까.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속 의심을 그대로 쏟아냈. 내 말은 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듯했다. 지혁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입 닥쳐. 그가 분노로 잠긴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할 자격 없어. 왜 자격이 없어요? 명목상이긴 하지만 난 당신 아내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 쳐다보는 거 봤어요. 테이블 밑에서 그 여자가 당신 발 건드리는 것도 봤다고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는 당신들 둘이에요. 나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모두 토해냈다. 지혁은 분노에 차마를 잇지 못했다. 그는 휠체어를 몰아 내게로 돌진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손을 뻗어 강한 힘으로 내 손목을 붙잡아 그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다시 한번 말해봐.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핏발이 선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숨결에서 진한 술 냄새가 풍겼다. 파티에서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팽팽했다. 나는 그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극심한 억울함을 느꼈다. 오늘 밤은 결코 평온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다. 놔요. 나는 쇠사슬처럼 단단한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내가 왜 놔야 하지? 그가 술과 분노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럼 아내로서의 의무나 다하라고. 그의 말에 나는 몸을 떨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있었다.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질투해요?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전적인 목소리였다. 강지훈 씨가 나한테 말 걸어서 화난 거예요? 아니면 감히 박서연 씨를 가지고 농담해서 화난 거예요? 형이랑 맞설 용기도 없고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을 용기도 없으니까 나 같은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눈 속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 내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거칠고 징벌적인 키스로 내 입술을 덮쳤다. 술의 쓴맛과 그의 분노가 섞인 키스였다. 나는 발버둥치며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지만 그는 한 손으로 내 목덜미를 단단히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내 허리를 감싸 안아 그의 키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그의 키스에는 부드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것은 집어삼키는 듯한 소유욕 가득한 침범이었다. 나는 고통과 굴욕감을 느꼈다. 눈물이 터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초반의 분노가 가라앉아 나는 점차 그의 키스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절망, 오랫동안 억눌러온 고통, 그리고 불타는 듯한 갈망. 그의 키스는 점차 깊어졌다. 더 이상 징벌이 아니라 마치 도움을 구하는 외침, 희망 없는 탈출구를 찾는 몸부림 같았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저항할 생각도 잊은 채 멍하니 서서 그가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짧은 순간 그가 항상 주위에 세워두었던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상처투성이의 고독한 영혼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가 나를 놓아주었을 때 우리는 둘 다 숨을 헐떡였다. 그는 여전히 나를 단단히 붙잡고 이마를 내 이마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만이 역력했다.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갈라졌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나는 말없이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서 있었다.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계약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깊고 검은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거기에는 내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내 귀가에 속삭였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쳐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나에 대한 소문들, 전부 거짓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나를 놓아주고 휠체어를 돌려 조용히 침실로 향했다. 나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에 대한 소문들, 전부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무슨 뜻이지? 다리가 마비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럴 리가. 나는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그렇다면 남성으로서 불능이 아니라는 뜻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내가 스스로를 위해 그려놓았던 안전한 황금 세장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남자, 내 남편은 무해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자 위험한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그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얇은 담요가 덮인 채 소파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쑤셨고 어젯밤의 일들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담요를 그가 덮어준 것인지 가정부가 덮어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지역은 이미 그곳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분노 대신 평소의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을 완전히 잊었거나 일부러 잊은 척하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몫의 식사를 하며 가끔 그를 훔쳐보았다. 정말로 그는 정상인 걸까? 왜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을까? 이 결혼은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 식사 끝나면 옷 갈아입고 나와요.
지혁이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디 가는데요? 내가 놀라 물었다. 혼인신고하러. 그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네 글자에 나는 하마터면 손에 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혼인신고라니. 우리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와 그를 법적으로 묶는 서류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거래 결혼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왜 신고를 해요? 이미 결혼식도 올렸는데 내가 더듬거렸다. 그제야 지혁은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결혼식은 남들 보라고 하는 형식일 뿐이에요. 서류가 있어야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싫어요? 나는 말이 막혔다. 내가 원했나? 당연히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명목상의 결혼, 공정한 거래를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거절하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어젯밤의 고백 이후 예측 불가능한 이 남자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냥 좀 갑작스러워서요. 그럼 준비해요. 15분 뒤에 나가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휠체어를 돌려 거실로 향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혼인신고 절차는 해신그룹의 특별한 신분 덕분인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붉은색 혼인관계 증명서를 손에 들고 내 이름 윤채영과 강지혁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부터 나는 명목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의 아내가 된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지혁은 내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우리 사이의 합의서. 그가 대답했다. 읽어봐요. 나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매우 꼼꼼하게 작성된 혼전 계약서였다. 하지만 내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재정에 관한 조항이었다. 거기에는 3년 안에 그가 내게 약속했던 1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거 정말이에요? 나는 5만 원 카드 사건 이후 그의 어떤 약속도 믿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강지혁은 대답 대신 펜과 백지를 꺼내 몇 줄을 적어내게 건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읽었다. 차용증. 본인 강지혁은 윤채영 씨에게 금 10억 원을 채무하였으며 3년 이내에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함. 나는 손에 든 차용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이것도 그의 또 다른 장난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물었다. 지혁은 나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였다.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보증으로. 보증이요? 차용증 한 장 주고 보증이라고요? 못 믿겠으면 공증 받으러 가도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기분이었다. 왜 돈을 주지 않고 차용증을 주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장난기가 없었고 어딘가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부터 내 돈은 당신 돈이기도 하니까.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돈은 당신 돈이기도 하니까. 단순한 말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우리가 거래 관계 속에 낯선 두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 진짜 부부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고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혼인신고 며칠 후
지혁은 그의 아버지인 강태준 회장을 뵈러 달맞이길 본가에 가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며느리로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첫 자리였다. 나는 긴장과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회장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았다. 그는 제게의 무자비한 거물이며 엄격하고 독단적인 아버지라고들 했다. 나는 까다로운 남자를 상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남자는 내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강 회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큰 키에 나이로 인한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혁아,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아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지혁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다. 엄격함이나 독단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마치 평범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이쪽은 채영입니다. 지혁이 여전히 예의를 차리는 목소리로 나를 소개했다. 아가, 어서 오너라. 강 회장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구나. 어서 들어오렴. 그는 직접 지역의 휠체어를 밀어 거실로 들어갔고 가는 내내 식사는 잘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일은 어떤지 등 온갖 것을 물었다. 지역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만 태준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여전히 인내심 있고 다정했다. 나는 화려한 거실에 앉아 이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태준 회장은 온갖 값비싼 과일과 다과를 내오게 하고는 계속해서 내게 덜어주었다. 아가, 불편해하지 말고 집처럼 편하게 있거라. 나중에는 아예 여기 들어와서 우리 부부랑 같이 살자구나. 네, 아버님. 나는 서둘러 호칭을 고쳤다. 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허허 웃었다. 그러고는 집사에게 눈짓을 했다. 집사는 즉시 아름다운 붉은색 비단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아비가 주는 선물이다. 태준 회장이 직접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들과 물빛이 투명한 최상급 비취 팔찌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 엄청난 선물에 압도되었다. 아버님, 이건 너무 과분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과분하긴, 이제 한 가족인데 뭘. 사양 말고 바꿔라. 태준 회장이 온화하게 말하며 비취 팔찌를 들어 직접 내 손목에 채워주었다. 채워놓으니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 지혁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는 어쩔 줄 몰라 도움을 청하려 지혁을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강 회장의 인자함과 후함에 나는 점차 경계심을 풀었다. 아마 그 소문들은 그저 외부인들이 시기해서 지어낸 말일 뿐일지도 모른다. 아들을 이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잔인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점심 식사는 매우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강 회장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나는 몇 번이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해신가에서의 내 며느리 생활이 생각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 인자한 가면은 오래지 않아 찢겨나가고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점심 식사 후 우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혁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마디 나누더니 아버지에게 말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래, 일은 중요하지. 어서 다녀오너라. 채영아가는 여기 남아서 아비랑 놀자구나. 태준 회장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를 몰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즉시 느꼈다. 태준 회장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공간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러고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나 인자함이 없었다. 대신 날카롭고 차가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에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도 변해 있었다. 낮고 권위가 가득했다. 이제 외부인도 없으니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더듬거렸다. 태준 회장이 비웃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내 앞에서 순진한 척하지 마라. 네가 그 여자의 딸인데 모를 리가 있나? 그 어미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 돈이냐? 아니면 이 집안을 또 한 번 박살내는 거냐? 제 어머니요?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제 어머니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태준 회장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여자가 너한테 우리 과거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 해준 모양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였다. 오래전 나와 내 어미 오수지는 서로 사랑했었다. 아주 뜨겁게. 하지만 나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 그 여자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 내 지금 아내와 결혼했다. 나는 입을 떡 벌렸다.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내 어머니가 이 권력 있는 남자와 그런 파란만장한 사랑을 했다니.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태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다. 사고를 일으켜 내 아내가 처사들, 내가 가장 고대하던 아들을 유산하게 만들었어. 목이 바싹 말라왔다. 이건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다. 내가 경고했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 심지어 그 여자는 태준 회장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극도의 증오가 번뜩였다. 내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 버렸지. 그는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과 분노에 찬 얼굴을 보며 나는 그것이 매우 끔찍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딸을 내 아들 곁으로 보내? 말해봐. 너희 모녀의 목적이 뭐냐? 이 해신가에서 아직도 원하는 게 남아있나? 그가 돌아서서 나를 다그쳤다. 나는 그 자리에 온몸이 굳은 채 앉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 그녀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약하고 병든 모습 뒤에 그런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과거가 숨어 있었다니.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복수극의 장기말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태준 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어머니와 그 남자, 사랑, 배신, 복수. 그 단어들은 내가 알던 온화하고 순종적인 어머니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지역이 돌아왔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과 넋이 나간 표정을 보고 다시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몰아 내 옆으로 왔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태준 회장에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회장은 차갑게 흥소리를 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역은 나를 데리고 차로 향했다. 돌아오는 내내 그도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그 역시
나와 어머니를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차는 우리 빌라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는 나를 더베이 100일 근처의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요트 계류장이 넓게 펼쳐진 통유리 창이 있는 개별 룸을 선택했다. 종업원이 나가고 단둘이 남았을 때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눈시울이 이미 붉어져 있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지혁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까지 얘기하던가요? 어머니가 아버님께 복수했고 아버님 인생을 망쳤다고 했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인생을 망쳤다고. 지혁이 비웃었다. 냉소가 가득한 웃음이었다.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복수했는지도 말해주던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어머니는 내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후 사랑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와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 잃었어요.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일으킨 사고 때문이었죠. 지혁의 목소리가 애틋하게 가라앉았다. 복수를 위해 당신 어머니는 약을 썼어요. 아버지가 영원히 남자의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약을. 자존심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내 아버지 같은 남자에게는 그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을 겁니다. 나는 경악했다. 태준 회장이 숨겼던 비밀, 그의 증오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럼 당신은요? 나는 그의 다리를 보았다. 당신 사고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찻잔에 차를 따랐다.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미쳐갔어요. 모든 분노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냈죠. 내 형, 강지우는 어릴 때부터 후계자로 교육받으며 혼외자인 나를 항상 무시했어요. 그놈은 우리 모자의 존재가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말다툼 끝에 그놈이 나를 고의로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요.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의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친형이었다니. 이토록 부유한 가문이 속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잔인할 수가.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지혁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 결혼은 당신 어머니의 계획도 복수극도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거니까. 당신이요? 내가 멍하니 되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깊고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 현재의 껍데기를 꿰뚫고 아주 오래전에 묻혀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감천동 해바라기 보유권. 기억나요? 그가 갑자기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해바라기 보유권. 그 6글자는 마치 열쇠처럼 내 마음속 먼지 쌓인 기억의 문을 갑자기 열어젖혔다. 햇살 가득한 마당, 꾀죄죄하고 마른 아이들, 빵 한 조각 때문에 벌어지던 싸움과 다툼, 그 모든 장면이 갑자기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항상 잊으려 애썼던 과거, 그리 즐겁지 않았던 유년기의 일부였다. 어떻게 그곳을 내가 더듬거렸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혁이 살며시 미소 지었다. 냉소나 차가움이 없는 진짜 미소였다. 그 미소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이상하리만치 따뜻해 보였다. 나도 아주 오래전에 거기 있었으니까. 머리가 윙거리는 것 같았다. 해신그룹의 도련님이 보육원에 있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항상 괴롭힘 당하던 마르고 약한 남자아이 기억나요?
그가 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 아이 이름은 하늘이었는데, 하늘, 그 이름은 내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깡마른 하늘이. 항상 혼자 구석에 있던 아이. 몸에 늘 멍자국이 있던 아이. 채영 누나라고 부르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 그리고 나 윤채영은 보육원의 골목대장으로 항상 그 약한 아이를 큰 아이들의 주먹으로부터 지켜주곤 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맞다. 그 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슬프고 약간은 체념한 듯하면서도 이상한 강인함이 숨어있는 그 눈빛, 하늘이의 눈빛과 똑같았다. 당신이 하늘이라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응, 나야, 누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약간 매어 있었다. 채영 누나, 드디어 찾았어. 그의 입에서 나온 누나라는 두 글자에 내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 번은 나보다 덩치 큰 아이의 주먹을 내 작은 몸으로 하늘이를 감싸며 대신 맞았던 기억. 내가 가진 유일한 찐빵 반쪽을 그에게 나눠주었던 기억. 그가 주운 사탕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이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 눈앞에 이 남자, 해신그룹의 차갑고 불구가 된 둘째 도련님이 바로 내가 온 힘을 다해 지켜주었던 작고 약한 남동생 하늘이었다니. 이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비밀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나는 흐느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가 손을 뻗어 내 뺨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이 다정한 행동은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무서웠어. 누나가 날 알아보지 못할까봐. 옛날의 하늘이를 다 잊어버렸을까봐. 아니야.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잊지 않았어. 어떻게 잊어. 내 인생의 가장 고독하고 어두웠던 시절.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나를 향한 그 믿음과 동경의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강 회장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운 조각들을 맞추려 했으며 물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니, 하늘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길고 파란만장한 이야기였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원래 강태준 회장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였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아주 어릴 때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감천동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의 어린 시절은 괴롭힘과 멸시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그를 항상 감싸주던 강한 소녀 채영 누나를 만났다. 그 시절 누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어. 그가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누나는 나에게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나중에 크면 꼭 강해져서 누나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었지. 몇 년 후 강 회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를 찾아와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이름을 강지혁으로 바꾸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주었다. 하지만 부유한 가정에서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는 계모의 냉대, 형 강지훈의 시기, 그리고 자신을 진정한 아들로 여기지 않는 아버지의 강압과 마주해야 했다. 한 번은 해신가에서 도망쳐 누나를 찾으러 보육원으로 돌아갔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누나가 어떤 집에 입양되었다고만 하고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때부터 누나를 놓쳤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나를 찾았다. 마침내 그는 나를 찾아냈다. 내 이름이 윤채영이라는 것, 나와 양어머니의 어려운 생활,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병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나는 항상 누나 가까이에 있었어. 멀리서 누나를 지켜봤지. 그가 고백했다. 누나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 어머니 병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 밤에 혼자 몰래 우는 모습을 봤어. 나타나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신분은 너무 복잡했고 누나를 해신가의 복잡한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내 가슴은 아픔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내가 삶과 씨름하는 동안 항상 누군가가 뒤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걱정해주고 있었다니. 그럼 이 결혼은요? 내가 물었다. 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사고 이후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극진한 애정을 보이는 척했어. 나한테 결혼하라고 강요했지. 나는 누나의 어머니가 수술비로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걸 이용해서 중매인을 통해 어머니께 말을 전하고 이 모든 게 이익을 위한 결혼이라는 연극을 꾸민 거야. 그가 불능이라는 소문 역시 그가 일부러 퍼뜨린 것이었다. 나는 누나 외에 다른 어떤 여자도 내 인생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누나가 다른 걱정 없이 이 결혼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어. 나는 명분 있게 누나 곁에 머물면서 누나를 돌보고 지켜주고 싶었어. 채영 누나, 내 마음 알겠어? 내가 한 모든 건 누나를 위해서였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냉담함,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이제 모두 설명이 되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깊은 감정을 서투르게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차갑고 무자비한 강지역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시절의 하늘이었고 단지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하늘아,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내가 처음으로 그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이전 세대에 원한 부유한 가문의 음모,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나는 듯했다. 이 순간 우리는 그저 채영과 하늘, 마침내 엇갈린 삶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다시 찾은 두 보육권 아이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와 지역, 아니 하늘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사이의 얼음벽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이해와 따뜻한 감정이 채워나갔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채영 씨라고 불렀다. 가끔 단둘이 있을 때는 여전히 누나라고 불렀고,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달콤하게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은 매듭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훈의 약혼녀 박서연이었다. 하늘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복잡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확실히 물어볼 기회는 강태준 회장의 생일 파티에서 찾아왔다. 파티는 이전 가족 모임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열렸다. 나와 하늘이가 함께 나타나자 우리의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특히 지훈과 유라는 더욱 그랬다. 파티가 한창일 때 나는 하늘이를 조용한 발코니 구석으로 이끌었다. 하늘아, 내가 머뭇거렸다.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을까? 물론이지, 누나. 뭐든지 물어봐. 그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서연 씨에 대한 거야.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에 대한 당신 마음, 솔직히 어땠어? 박서연이라는 이름에 하늘이의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화려하게 불이 켜진 아래층 정원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 고뇌가 스쳤다. 누나가 물어볼 줄 알았어.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나와 그 사람 사이는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막 유학에서 돌아와 낯설고 적대적인 가족 환경에 직면했을 때 서연은 그에게 유일하게 잘해준 사람이었다. 그때 그녀는 이미 지훈의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마치 친누나처럼 그가 그룹의 일에 적응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생이 누나에게 느끼는 감정일 뿐 남녀 간의 사랑은 절대 아니었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의 눈빛은 미안함과 연민이었어. 미안함이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형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 하늘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에게 그 사람은 그저 예쁜 장신구, 가문에 걸맞은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형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녀. 서연 씨도 모든 걸 알지만 자기 집안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야. 나는 그녀를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어. 그저 불행한 결혼 생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럼 저번에 테이블 밑에서 했던 행동은? 나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남았다. 하늘이가 한숨을 쉬었다. 아마 그건 강지훈 형의 무관심에 대한 그녀 나름의 반항이었거나 절망 속에서의 장난이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나와 그 사람 사이는 완전히 떳떳하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누나 한 사람뿐이었어. 채영 누나. 그가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진실하고 간절했다. 내 마음속의 모든 매듭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그를 믿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나에게 바쳐온 사랑을 믿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비명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하늘이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서둘러 안으로 돌아갔다. 연회장 한가운데 초췌한 얼굴과 깡마른 몸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이질적이었다. 모두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엄마였다. 나는 엄마라고 외치며 발코니에 하늘이를 뒤로 한 채 그녀에게 달려갔다.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초대받지 않은 초라한 여자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쇠약해 보였다. 잿빛 얼굴, 퀭한 눈. 그녀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요? 몸도 안 좋으면서. 나는 어머니의 앙상한 팔을 붙잡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중앙 상석에 앉아 있는 강태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파티 주인의 즐거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는 경악과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수진, 당신이 여길 왜? 태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처량하고 씁쓸한 미소였다. 강태준 씨, 놀랐나요?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주러 왔어요. 어머니는 목을 가다듬고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였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해신가의 비극에 대해 아실 겁니다. 몇 년 전 해신가의 첫째 후계자였던
강지수 군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경찰은 호수에 발을 헛디뎌 빠진 실족사로 외상의 흔적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내 잊혔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지수 군은 스스로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버린 태준 회장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바로 접니다. 연회장이 터져나갈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수군거림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살인자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온화하고 약한 어머니가 살인자일 리가 없어.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요. 나는 어머니의 팔을 세차게 흔들었다. 눈물이 이미 터져나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내 손을 부드럽게 밀어낼 뿐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오직 부드러움과 끝없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채영아, 내 딸, 미안하다. 저택의 경호원들이 어머니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어머니는 저항하거나 도망칠 생각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강태준 씨. 어머니가 다시 그를 보았다.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내가 왜 당신 아들을 죽였는지 알아요? 그놈은 악마였으니까. 내 딸이 아직 어렸을 때 내 딸을 욕보이려 했으니까. 내가 그놈을 죽인 건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내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다. 아주 오래전 어느 어두운 밤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음흉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 극도의 공포,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아니, 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이 돌아왔다. 하늘이가 어느새 내 곁으로 다가와 비틀거리는 내 몸을 부축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약간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경찰이 곧 도착했다. 어머니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극히 평온했다. 연행되기 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생일 파티는 비극으로 끝났다. 과거의 모든 원한,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운명적인 하룻밤 사이에 모두 빗속으로 드러났다. 어머니는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과거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나와 하늘이는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어머니의 형량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덤덤하게 모든 죄를 인정했다. 며칠 후 비보가 날아들었다. 어머니가 구치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의사는 어머니가 말기 폐암이었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더는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다. 연이은 충격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장례식 내내 하늘이는 항상 내 곁을 지켰다. 그는 나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하며 묵묵히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영도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다. 익숙한 온기, 어머니의 유품을 찾고 싶었다. 어머니의 낡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나는
장롱 맨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변한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다. 사랑하는 내 딸 채영이에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채영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단다. 떠나는 것이 오히려 엄마에게는 해방이란다. 이제 너는 아마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지. 엄마의 과거, 강태준 회장, 그리고 엄마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에게 숨겨서 미안하다. 네가 증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내 인생은 그 짐승 같은 강지수에게 짓밟렸을 거야. 엄마는 그놈을 죽인 걸 후회하지 않아. 유일하게 후회되는 건 너에게 온전한 삶을 주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엄마는 수십 년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이 병은 아마도 엄마가 받아야 할 벌이었겠지. 네 결혼에 대해서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네가 돈 때문에 시집 갔다고 생각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게 아니란다, 딸아. 그거 아니? 감천동 보육원의 그 꼬마 하늘이가 바로 지금의 강지혁이란다.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아이가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았지. 그 아이는 수년 동안 묵묵히 너를 지켜보고 보호해왔어. 너를 향한 그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고 순수해. 엄마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단다. 유일한 걱정은 엄마가 죽고 나서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 너를 하늘이에게 시집 보낸 건 엄마가 가장 믿는 남자에게 내 유일한 딸을 맡기는 것이었단다. 엄마는 알아. 그 아이가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는 걸. 그 예단비는 그저 네가 마음 편히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야. 채영아, 과거의 모든 증오는 잊어버리렴. 하늘이 곁에서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다오. 사랑한다, 내 딸.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해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한 모든 일은 옳든 그르든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모두 걸고 나를 지켰고 나의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 주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전부 다 알겠어요. 어머니의 고백과 죽음은 강태준 회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과거 아들을 잃은 고통,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평생 증오했던 적이 사라진 후의 공허함. 이 모든 것이 그의 건강을 빠르게 갉아먹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후 어느 날 아침 가정부는 강태준 회장이 잠든 채로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권력으로 가득했지만 비극과 원한으로 얼룩진 인생의 끝이었다. 해신그룹 총수의 죽음은 다시 한번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유언장과 곧이어 벌어질 재산 다툼에 쏠려 있었다. 장남이자 명실상부한 후계자였던 강지훈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슬픈 척하는 표정과 함께 마치 해신그룹 전체를 손에 쥔 듯한 오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언장 발표는 장례식이 끝난 직후 가족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나, 하늘이, 지훈, 유라, 그리고 강 회장과 법적인 부부였지만 오랫동안 별거해온 그의 아내까지. 사무실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지훈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유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이든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서두를 읊더니 핵심 부분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에 고인의 모든 재산, 즉 해신그룹의 지분, 모든 부동산, 은행 예금 및 기타 유가자산은 고인의 사후 단 한 사람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지훈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의 미소는 얼굴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 상속인은 고인의 아들 강지혁 씨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무서운 정적이었다. 지훈이 가장 먼저 그 정적을 깼다. 말도 안 돼. 그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남이자 합법적인 후계자는 바로 나요. 저 혼외자 자식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안경을 고쳐 쓰고 검사 결과지 한 장을 내밀었다. 강지훈 씨,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강지훈 씨와 회장님은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친아들은 바로 여기 계신 강지혁 씨입니다.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 지훈은 멍하니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그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옆에 앉아있던 계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다. 최유라 씨와 강지훈 씨에게는 회장님께서 각각 빌라 한 채와 생활에 충분한 보조금만 남기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수십 년을 부귀영화 속에서 살고 후계자라는 신분을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유라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해신그룹의 거대한 제국은 그 모든 원한과 죄악과 함께 이제 하늘이의 어깨 위로 전부 옮겨졌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나와 하늘이는 함께 어머니와 강 회장의 묘를 찾았다. 두 사람의 묘는 교회의 한적한 공원 묘지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평생의 원한이 마침내 땅속에 묻혔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풀과 나무 향기, 그리고 보기 드문 평온함을 실어 나르는 바람을 맞으며 그 사람 원망스러워? 내가 조용히 침묵을 깨며 물었다. 하늘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예전에는 그랬어. 우리 모자를 버린 것 때문에 원망했고 가족을 주었지만 사랑은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할 뿐이야.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았다. 말년에 그가 내게 보였던 애정은 사실 진짜 나를 아껴서가 아니었어. 그는 외로웠던 거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 사랑했던 여자도, 남자의 능력도,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아들까지도. 나는 그저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구명보트였을 뿐이야. 자신의 공허함과 후회를 메우기 위한 그 감정은 결국 이기심이었어. 하늘이의 말에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고 내려놓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말 끝났어. 그가 팔로 나를 감싸 안았다. 이전 세대의 원하는 그들과 함께 잠들게 하자. 우리 앞에는 아직 아주 긴 미래가 있잖아.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나 우울함이 없었다. 오직 따뜻함, 부드러움, 그리고 끝없는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누나,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를 지킬게. 우리 함께 진짜 가족을 만들자. 사랑과 웃음소리만 가득한 곳을.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미소 지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응, 하늘아, 우리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어왔고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어두웠던 과거는 뒤로 물러나고 눈부신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시절 감천동의 두 보육원 아이는 마침내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저의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끝에서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빛이었던 하늘이를 다시 만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원한과 아픔은 모두 과거에 묻고 이제 저와 지혁 씨는 서로를 지키며 저희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혹은 제 어머니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따뜻한 응원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결국엔 희망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